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외출만 하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남편은 그게 다 우리 집안의 규칙을 세우는 거라고 제가 뭘 모른다고 했죠. 다음날 저와 딸은 또다시 문 밖에 갇혔고 저는 결국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늦가을 서울의 오후 햇살은 마치 꿀물을 부은 듯 따스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산책로에는 나무십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유모차를 밀며 곤히 잠든 제 어린 딸 소희에게 나지막이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이제 막 6개월이 된 소희는 토실토실한 볼살이 꼭 아기 천사 같았습니다. 까맣고 커다란 눈으로 세상을 구경하다가도 앙증맞은 입술로 방긋 웃어주면 잇몸이 선홍빛으로 드러나곤 했죠. 단지 내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온종일 네 개의 벽 안에 갇혀있던 답답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희도 좋은지 얇은 담요 속에서 작은 발을 꼼지락거리고 작은 손으로는 오후의 마지막 햇살을 잡으려는 듯 허공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가 높은 빌딩들 너머로 모습을 감출 때까지 산책을 즐겼습니다. 하늘 끝자락에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죠.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 저는 딸아이의 털모자를 귀까지 푹 눌러 씌워주고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파트 1층 로비에 도착하자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시던 이웃 어르신들께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들 소희를 보시며 어쩜 이리 예쁘고 토실토실하냐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참으로 경이로운 경험이었어요.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층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꽂고 돌렸지만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다시 해봐도 마찬가지였죠. 이상하다 싶어 문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께서 안에서 이중 잠금 장치를 걸어두신 모양이었습니다. 종종 있는 일이었기에 아마 깜빡하셨으려니 생각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텅 빈 복도에 차갑게 울려 퍼지는 벨소리.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더 길게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유모차에 있던 소희가 엄마의 초조함을 느낀 건지 아니면 배가 고플 시간이 된 건지 칭얼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의 울음소리는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 올려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아가, 착하지. 금방 들어갈 거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아이는 점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작은 입을 벌리고 젖을 찾으며 배고픔과 졸음에 두 뺨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제 마음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길고 긴 신호음이 애타게 울리다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2번, 3번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걱정은 이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철문에 뺨을 대고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에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 목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점점 더 커지는 소희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 목이 다 쉴 정도로 울며 제 품에서 몸을 비틀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당황한 저는 급히 남편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가 가자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고 남편의 목소리는 이미 취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나 지금 중요한 손님들이랑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전화 좀 해줘요. 소희랑 산책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문을 잠그시고는 아무리 불러도 열어주시질 않아요. 애가 배고파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어요. 남편이 걱정하며 방법을 찾아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를 타박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해. 어머니가 주무시거나 못 들으셨겠지. 계속 불러봐. 뭘 그렇게 유난이야. 당신은 꼭 별것도 아닌 일로 일을 크게 만들어. 나 바쁘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끊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무관심은 문 밖에 갇힌 것보다 더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딸이 어떤지 묻지도 않았고 우리 모녀를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건 그저 제가 유난을 떠는 사소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아파트 복도에는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딸을 품에 더 꽉 껴안으며 제 체온을 나누어 주려 애썼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아이의 애처로운 울음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무력감, 서러움, 그리고 분노가 제 안에서 들끓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눈앞에 굳게 닫힌 나무, 문이 마치 제 행복을 가두고 가족을 갈라놓는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소희의 울음소리는 거의 갈라졌고 저 또한 서서 아이를 안고 달래느라 기진맥진할 무렵 눈앞의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옷 차림에 머리가 조금 헝클어진 채 서 계셨습니다. 눈을 비비며 길게 하품을 한 그녀는 저를 보고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머, 너희들 언제 왔니? 왜 안 들어오고 거기 서 있어? 저는 들끓는 속을 애써 감추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안에서 문을 잠그셔서요.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드려도 안 받으셔서 소희가 배고파서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차 하는 소리와 함께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랬구나. 내가 점심 먹고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나이가 드니 사람이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한 번 잠들면 세상 모르고 자네. 우리 강아지 배만이 고팠지? 이리 온. 시어머니는 소희를 안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저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이 위선적인 손길에 제 딸을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재촉했습니다. 자자, 어서 들어와. 젖부터 먹여야지. 밖에서 바람 쐬다 감기 걸라.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익숙한 파스 냄새. 시어머니가 피곤하거나 아픈 척할 때마다 풍기는 냄새였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소희는 허겁지겁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젖을 빨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아이의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눈물로 젖은 딸의 얼굴을 보니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소희가 태어난 지 2달 남짓 되었을 때였죠. 제가 잠시 택배를 받으러 1층에 내려갔다 온 5분 사이에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랬던 것처럼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죠. 한참 뒤에야 문을 열어준 시어머니는 배를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얘야, 미안하다. 갑자기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앉아 있느라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고생했겠네.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따뜻한 생강차까지 타드렸죠. 두 번째는 한 달쯤 뒤 제가 소위 예방접종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또다시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이번에 시어머니가 댄 핑계는 TV에서 하는 에어로빅을 따라 하느라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벨소리를 못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증거라며 아직도 에어로빅 프로그램이 켜져 있는 TV를 가리키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60평생 운동이라고는 담쌓고 살던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유별나게 운동에 열중했다는 사실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연세가 드시면 깜빡하실 수도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시어머니 기분이 좋을 때를 골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혼자 계실 때는 이중 잠금은 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제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휴대폰도 꼭 옆에 두시고요. 제가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건데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다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냐, 알았다. 내가 신경 쓸게. 늙으면 자꾸 깜빡깜빡해서 큰일이다. 내가 이해 좀 해다오. 하지만 약속은 그때뿐,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갇히는 횟수는 점점 늘어났고 시어머니의 핑계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졌습니다. 재미있는 드라마에 빠져서 못 들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넣느라 못 들었다. 친구랑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등등. 남편 민준 씨는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제가 불평을 털어놓을 때마다 그는 손사래를 쳤죠.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어머니 연세 드셔서 깜빡하시는 거 당연한 거잖아. 당신이 젊은 사람이니까 이해해야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만약 소희가 아프거나 정말 위급한 상황이면 어떡해요? 그러자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었어? 아직 아무 일도 없었잖아. 당신 괜한 상상 좀 하지 마. 나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해. 집에서 좀 조용히 쉬고 싶다고. 남편의 맹목적인 비호와 시어머니의 점점 더 말이 안 되는 변명들을 들으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하지만 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 저는 시어머니께 단 한 번도 무례하게 군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는 모두 제 손으로 해냈고 시어머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제게 돌아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동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 눈에 저는 여전히 아들을 빼앗아간 남일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제 집에서조차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제 인내심은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소희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단순 바이러스성 감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은 해열제를 처방해주며 집에서 잘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든 채 비에 젖지 않게 하려고 허둥지둥 집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꽁꽁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어서 집에 들어가 아이 옷을 갈아입히고 약을 먹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은 또다시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지고 하늘에서는 천둥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제 품에 안긴 소희는 몸이 아파서인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문 안쪽에서는 죽음과 같은 침묵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펄펄 끓는 열로 힘들어하는 어린 딸을 보며 속수무책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궂은 날씨에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더 이상 아이를 비에 맞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 우리 집 현관문 바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흠뻑 젖은 제 외투를 벗어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 제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며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소희는 배고프고 아프고 지쳐서 목이 쉬어라 울었습니다. 젖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아플 때일수록 굶겨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맞은편 이웃집 현관문을 등진 채 복도에서 조심스럽게 옷을 걷어 올려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인 제가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제 집 앞에서 몰래 숨어서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복도 창문으로 들이치는 빗물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맞은편 집문이 열렸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시던 아주머니께서 저와 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새댁, 왜 둘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저는 당황해서 급히 옷을 내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저 집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시더니 우리 집 현관문을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또 그런 거야. 아이고, 딱하기도 해라. 어서 우리 집에라도 들어와서 몸 좀 녹여. 이러다 둘 다 감기 걸리겠네. 저는 감사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 우리 집 문제가 동네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 댁에서 얻어온 미지근한 물에 해열제를 겨우 녹여 아이에게 먹이고 있을 때 우리 집 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를 본 그녀는 소름 끼치도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나, 너 언제 왔니? 왜 거기 앉아 있어?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또 모르셨다고요? 소희가 열이 펄펄 끓어서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비는 이렇게 쏟아지는데 제가 얼마나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드렸는지 아세요? 제가 이 차가운 복도에서 아이 젖 먹인 건 아세요? 어머니, 정말 사람이 맞으세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까지 거세게 반항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이내 그녀의 전매 특허인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 팔자야. 누가 이 늙은이 마음을 알아주나. 나는 우리 강아지 비 맞고 와서 추울까봐 부엌에서 생강죽 끓이느라 정신이 없었다. 부엌이 시끄러워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지. 내가 무슨 아기가 있었겠니?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더니 복도에서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네. 내가 이제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보니. 그녀는 울고불고 소리치며 주변 이웃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열고 내다보는 집들이 늘어났죠. 바로 그때 남편 민준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어머니와 살기등등한 제 모습을 보자마자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누가 어머니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더 큰 소리로 울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네가 좀 봐라. 네 마누라다. 집에 못 들어왔다고 나한테 온갖 막말을 다 퍼붓는구나. 내가 사람이 아니래. 나는 그저 너희들 위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민준 씨는 불꽃 튀는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게는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머니가 손주죽 끓여주시느라 그런 걸 가지고
또 트집이야? 당신 같은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어머니 연세 드셔서 깜빡하실 수도 있지. 그걸 이해 못하고 소리를 질러? 당신 눈에 뵈는 게 없어. 정말 쪼잔하고 인정머리 없는 여자야.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는 딸이 열이 끓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차가운 복도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웃들 앞에서 맹목적으로 자기 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모욕하고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그를,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우는 척하는 그 여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씁쓸한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제 물은 잔을 넘어섰습니다. 이 결혼, 이 가족.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끔찍한 말다툼 이후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방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고, 식사 때가 되면 남편이 방으로 밥을 가져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며느리에게 핍박받는 불쌍한 희생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오자마자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안부를 묻고 보살펴드렸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죠. 집은 한순간에 차갑고 낯선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소희와 함께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억울하고 절망스럽고 외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계신 친정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 시절부터 유일한 단짝이었던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제 잠긴 목소리에 지혜는 즉시 말했습니다. 너 어디야?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갈게. 30분 뒤 지혜가 도착했습니다. 헬쑥한 제 얼굴과 퉁퉁 부은 눈을 본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지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유 없이 문 밖에 갇혔던 일들부터 남편의 잔인한 태도와 끔찍했던 말다툼까지. 지혜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치자 그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신 차려. 이건 절대 연세 드신 분의 건망증이 아니야. 이건 명백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왜 그러는지, 그리고 민준 씨까지 왜 저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지혜는 제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진한 소리 좀 그만해. 이건 아마 그 모자가 함께 꾸민 짓일 가능성이 커. 널 길들이려고 압박하는 거라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날 길들인다고? 대체 왜? 지혜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차근차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넌 지금까지 너무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아니었어? 시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있어? 남편한테 내 편 좀 들어달라고 요구한 적은? 넌 늘 관계가 틀어질까봐,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참고 또 참았잖아. 내 침묵이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든 거야. 그들은 널 고분고분하고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들 눈에는 아직 부족했던 거야. 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자신들의 모든 결정에 군말 없이 따라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던 거지. 널 문 밖에 가두고 남편이 돌아와서 널 비난하게 만드는 거. 이건 전부 다 짜여진 각본이야. 내 길을 꺾고 내 분수를 알게 해서 다시는 반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지. 지혜의 말은 마치 차가운 물벼락처럼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소름 끼치도록 논리적으로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잦은 건망증과 남편의 기가 막힌 타이밍의 등장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혜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침묵하면 안 돼. 하지만 대놓고 싸우는 건 방법이 아니야. 넌 증거를 찾아야 해. 그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알아내야 한다고. 내 등 뒤에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말이야. 증거? 어떻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지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자꾸 위장 잘 되는 카메라 많잖아. 거실처럼 그 사람들이 자주 대화하는 곳,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해. 그래야만 진실을 알 수 있어. 증거를 손에 넣은 뒤에 네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거야. 그 집을 나오든 아니면 남아서 네 아이와 너의 권리를 위해 싸우든. 지혜의 조언은 제 암담했던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호함과 고통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딸 소희를 위해서라도요. 저는 제 딸이 이런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지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결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그날 밤 지혜가 돌아간 후 저는 즉시 인터넷으로 위장 카메라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모양과 크기,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탁상시계 모양, 휴대폰 충전기 모양, 심지어 단추만 한 크기의 카메라도 있었죠. 고민 끝에 저는 가짜 호접란 화분에 숨겨진 카메라를 선택했습니다. 평범한 인테리어 소품처럼 보여서 발각될 위험이 적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서 휴대폰으로 원격으로 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죠. 저는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로켓 배송을 신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냉담했고 말없이 식사를 마친 뒤 각자 자기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오직 택배 기사님만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님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어머니, 잠깐 뭐 좀 받아올게요. 하고는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꼼꼼하게 포장된 상자를 저는 마치 보물처럼 품에 안았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보물을 들고 방으로 돌아온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잠갔습니다. 소희는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고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설치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휴대폰에 앱을 다운로드하고 카메라를 집 와이파이에 연결하기만 하면 됐죠. 시험 삼아 켜보니 영상과 음성이 휴대폰으로 아주 선명하게 전송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거실 전체를 조망하면서도 의심받지 않을 만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은 가족의 공용 공간이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주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본 후 저는 거실 구석에 있는 장식장 위가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곳은 꽤 높아서 눈에 잘 띄지 않았고 소파 쪽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식장 위에는 이미 몇 가지 장식품이 놓여 있어서 화분 하나를 더 올려놓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죠. 다음 문제는 어떻게 들키지 않고 그곳에 설치하느냐였습니다. 대놓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기회를 엿보았고 그 기회는 바로 점심시간 후에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시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 번 주무시면 오후 2, 3시까지는 깊이 잠드셨죠.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저는 잠에서 깬 소희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장난감 몇 개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카메라가 숨겨진 화분을 들고 최대한 소리 나지 않게 살금살금 거실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라도 시어머니를 깨울까봐 조마조마했죠. 저는 의자를 장식장 가까이 끌어다 놓고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장식품들을 옆으로 살짝 밀고 화분을 계획했던 위치에 놓았습니다. 카메라의 각도를 소파 쪽으로 세심하게 조절한 뒤 장식장 뒤편에 있는 콘센트에 전원 코드를 꽂고 선을 깔끔하게 숨겼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의자에서 내려와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제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가짜 호접란 화분은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그 안에 비밀의 눈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거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고 소리도 잘 들렸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을 감시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후련함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저를 감쌌습니다. 비밀의 장막은 곧 꺼칠 것이고 저는 어떤 진실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날부터 제 마음은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싶으면서도 그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냉담했지만 특별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난번 크게 싸운 이후로 잠시 휴전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소희에게 밥을 먹이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힌 뒤 기저귀 가방을 챙기며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아서 소희 데리고 친구 집에 좀 다녀올게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 겸사겸사 소희 바람도 좀 쐬어주고요. TV를 보던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흘깃 쳐다보더니 별 관심 없다는 듯 하고 콧소리를 냈습니다. 그 태도는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유모차를 끌고 집을 나섰지만 지혜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를 찾아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한 잔 시키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카메라 앱을 켜고 이어폰을 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우리 집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두 손을 꽉 쥔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쟤는 어디 갔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삐죽이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디 갔겠니? 또 애 데리고 싸돌아다니겠지. 아침부터 한껏 꾸미고는 친구네 간다더라. 친구는 무슨. 어디 가서 시댁흉이나 보고 다니겠지. 민준 씨는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어머니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냅둬요. 갈수록 가관이야.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저번에 복도에서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 보고 기가 막혔어요. 저런 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허벅지를 툭툭 치며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저런 애들은 처음부터 길을 꽉 잡아야 한다고. 배운 거 없이 자란 애가 딸년 하나 낳아놓고 기고만장해져서는 조금만 풀어주면 머리 꼭대기에 기어오르려고 한다니까.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딸년? 시어머니는 자신의 손녀를, 제 사랑스러운 딸을 딸년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억지로 다음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줘서 버릇이 나빠진 거예요. 근데 어머니, 문 잠그는 작전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몇 번 갇히고 나니까 며칠은 얌전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감히 대들잖아요. 시어머니는 픽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드는 건 지 손에 소이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애 하나 낳았다고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애를 이용해서 더 꽉 쥐어야 해. 몇 번 굶겨보고 복도에서 고생 좀 시켜보면 무서운 줄 알게 될 거야. 이 집 주인은 우리 모자라는 걸 똑똑히 알려줘야지. 저것들은 얹혀 사는 주제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애를 낳았다고 우리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죠. 스스로 고분고분해지게 만들어야 해요. 여자는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이미 상처투성이인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건망증도 무관심도 아니었습니다. 두 모자가 치밀하게 계획한 잔인한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길들이기 힘든 존재로 제 딸을 실망스러운 딸년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제 신성한 모성애를, 자신들의 핏줄인 아이를, 저를 올가매고 고통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경악과 고통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계산을 마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모차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시작한 게임, 내가 끝까지 놀아주지. 이 전쟁은 당신들이 시작했어.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더는 울지도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했지만 더 단호해졌습니다. 딸을 정성껏 돌보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평소와 같은 태도를 유지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명확한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기다렸고 그 기회는 일주일 뒤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소희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나가기 전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흘깃 보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산책을 했습니다. 그녀가 또다시 예전의 수법을 써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은 또다시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거나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산책 후 곤히 잠든 소희를 안아들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있는 방문개경 의자에 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남편이 아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어머니가 집안에 혼자 계신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세요.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어머니가 평소에 심장도 안 좋으시고 혈압도 높으신데 아침에 머리가 좀 어지럽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쓰러지신 건 아닌지 너무 걱정돼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주소는 X아파트 A동 1508호입니다. 저는 걱정과 불안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단숨에 쏟아냈습니다. 구조대원은 저를 안심시키며 곧 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시작되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구급대원 두 분이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이를 안고 우리 집 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 안에 계세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세요. 젊은 구급대원 한 분이 문에 귀를 대보고는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안에 누구 계십니까? 119입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대원 한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안에 계신 거 맞습니까?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해요.
어디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는지 나이가 더 있어 보이는 대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강제로 개방해야겠습니다. 사람 목숨이 우선입니다. 소란스러운 상황에 이웃집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와 무슨 일인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젊은 대원이 장비를 이용해 문을 부수려던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멀쩡한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실내복 차림에 어디 아프거나 무슨 일을 당한 기색은 전혀 없었죠. 구급대원들과 이웃들을 본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나이든 대원이 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집주인이십니까? 며느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저희까지 출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제 뒤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와 창피함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핑계를 대느라 더듬거렸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있느라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대원은 고개를 저으며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지병도 있으신 분이 집에 혼자 계실 땐 더 조심하셔야죠. 다음부터는 안에서 문 걸어 잠그지 마세요.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웃분들 놀라게 하고 저희까지 출동하게 만드시고요. 이번은 경고로 끝나지만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웃들은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다가 흩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곁을 지나칠 때 저를 잡아먹을 듯한 그녀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반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119 소동 이후 시어머니는 며칠간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문을 잠그는 장난은 치지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죠. 그녀는 기회만 되면 저를 불타는 눈으로 쏘아보았고 남편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는 저에게 시비를 걸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어머니 건강이 걱정됐을 뿐이에요. 만약 정말로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당신 평생 후회했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이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상 이렇게 쉽게 물러날 리가 없었죠. 그리고 저 또한 그녀의 다음 계략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일과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이 되면 그녀가 단지 내 아주머니들과 함께 주민센터 에어로빅 교실에 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보통 1시간 남짓 운동을 하고 돌아왔죠. 바로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그 주 목요일 저녁 저는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족들은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뒤 저는 소희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아하던 드라마가 끝나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나가기 전 저를 휙째려 보는 것도 잊지 않았죠. 저는 그녀의 발소리가 엘리베이터 문 뒤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개시했죠. 저는 침착하게 현관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이중 잠금 장치를 잡았습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쉰 뒤 단호하게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먼저 이 문을 잠근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불안하면서도
짜릿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당신들이 제게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이제 당신들이 직접 맛볼 차례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조용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국화차를 한 잔, 우연의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펼쳤습니다. 소희는 방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평화가 곧 깨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곧 닥쳐올 시어머니의 분노에 맞서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9시가 가까워졌을 때 열쇠 구멍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문고리를 돌리려는 헛된 시도가 이어졌죠. 그리고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하고 거칠게 저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곧이어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야, 너 안에 있니? 당장 문 열어. 너 귀 먹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책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재미있는 연극이 시작된 것이죠. 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문 밖의 소란은 점점 더 커져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웃들은 또다시 문에 귀를 대고 무슨 일인지 엿듣고 있을 터였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 네가 감히 나를 문 밖에 가둬? 문 열어. 내가 들어가기만 해봐. 네가 어떻게 되는지. 그녀는 목이 쉬어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그녀도 이제 느껴봐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분노, 우리 모녀가 수없이 겪어야 했던 그 감정을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한참을 소리 지르다가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지쳤는지 조용해졌습니다. 욕설은 뜸해지고 대신 휴대폰 버튼을 연달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그녀의 귀한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 예상대로 제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오후에 중요한 파트너와 약속이 있어 늦을 거라고 어머니에게 말했었죠. 저는 그 중요한 파트너가 동네 호프집의 술친구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지금쯤 술에 취해 휴대폰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을 터였습니다. 역시나 잠시 후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의 자식은 또 어디 가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 후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마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지쳐 복도에 주저앉아 기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엿보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연신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다 실망한 듯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통쾌함뿐. 이것이 그녀가 우리 모녀에게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버려 두고 딸이 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희는 밖에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며 어떤 일이 있어도 딸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10시, 11시, 그리고 11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와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휘파람까지 불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어머니를 본 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왜 안 들어가시고? 시어머니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벌떡 일어나 문을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내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저게 저녁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날 밖에 내쫓았어. 너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를 않고. 아이고, 이 집안은 정말 복도 지지리도 없지.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문으로 달려들어 쾅쾅 두드렸습니다. 서윤아, 문 열어. 지금 무슨 짓이야. 당장 문 열라고. 그때서야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하품을 하며 눈을 비비는 잠이 덜 깬 연기를 하며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나야, 내 남편. 문 열어. 남편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은 저를 밀치고 들어와 눈을 부라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며 살기등등한 표정을 지었죠. 설명해봐. 왜 어머니를 문 밖에 가둔 거야? 남편이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언제 문을 잠갔어요. 소위 재우다가 너무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잠들었나 봐요. 너무 깊이 잠들어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주무시는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봐요. 저는 그녀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말과 표정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해. 분명히 일부러 그런 거잖아. 저는 눈을 깜빡이며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니면 제가 문 닫을 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잠금 장치가 저절로 잠겼나 봐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께 그러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남편은 제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는지 또 눈물을 글썽이는 제 모습에 화가 조금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잠들었나 보죠. 어서 들어가서 주무세요. 시어머니는 분해서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다가 씩씩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기 전 그녀는 칼날 같은 눈으로 저를 쏘아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안방에서 제대로 한 방 먹고 아들 앞에서 망신까지 당했으니 그녀의 자존심과 분노는 극에 달했을 터였습니다. 그녀는 순하고 겁 많던 고양이가 발톱을 드러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납덩이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남편은 술이 깬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온갖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는 또다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태도 좀 고쳐. 어머니는 어른이시잖아. 당신 행동 정말 보기 안 좋아. 저도 치지 않고 맞받아 쳤습니다. 분명히 잠들었다고 말했잖아요. 못 믿으면 할 수 없고요. 당신은 언제나 어머니 말만 듣잖아요. 우리 모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진심으로 관심이나 가져본 적 있어요? 부부는 또 한바탕 크게 싸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화를 내며 식탁을 치고는 아침도 먹지 않고 출근해버렸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제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점심, 제가 소희를 재우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렌즈로 내다보니 시어머니가 열쇠 수리공을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는 서둘러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열쇠 수리공을 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휙 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래 쓰던 자물쇠가 고장나서 자꾸 걸리적거리잖아. 안전하게 새 것으로 바꾸려고 불렀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물쇠는 멀쩡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자물쇠를 바꿔
열쇠를 독차지함으로써 제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리공이 낡은 자물쇠를 떼어내고 새 것을 설치하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연극도 그만두고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더 공개적이고 잔혹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수리공은 20분 만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반짝이는 새 열쇠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수리공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수리공이 떠난 후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열쇠는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열쇠. 이제부터 열쇠는 내가 관리한다. 넌 집에서 애나 볼 것이지. 어디 나갈 데도 없는데 열쇠는 뭐하러 필요해. 나가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열어줄 테니. 그래야 집안에 규칙이 서지. 안 그러면 또 어디 가서 정신 놓고 집에 올 생각도 안 할 거 아니냐. 이 늙은이가 집에서 걱정하게 만들고. 그녀는 규칙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면 제 약점을 잡고 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그녀의 통제하에 움직여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화를 내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제 침묵이 그녀를 약간 불안하게 만든 듯 했지만 그녀는 이내 자신감을 되찾고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새롭게 반짝이는 자물쇠가 달린 문 앞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새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것입니다. 이 자물쇠가 제 계획의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결코 상상하지 못할 계획의 문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오가며 제 앞에서 일부러 새 열쇠 꾸러미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모녀의 목숨줄이라도 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개의치 않고 평소처럼 아이를 돌보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오전 9시쯤 소희에게 간식을 먹인 뒤 저는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기저귀 가방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소희 6개월 추가 접종하는 날이에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저는 그녀가 거절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를 일부러 만들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며 비꼬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빨리 다녀와. 어디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저는 상냥하게 대답하고는 유모차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저는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은은한 음악,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공간에 들어서니 마치 답답한 새장에서 탈출한 기분이었습니다. 또다시 문 밖에 갇혔냐고요? 아니요. 이번에는 제가 자유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아이를 유아 휴게실에 잠시 맡긴 뒤 달콤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명품 의류 매장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감히 살 엄두도 못 내고 구경만 했던 비싼 원피스 몇 벌을 골랐습니다. 이어서 새 구두와 진짜 가죽으로 된 핸드백도 샀습니다. 저는 변하고 싶었습니다. 늘 머리를 질끈 묶고 부엌에서만 맴돌던 초라한 제 모습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아용품 코너로 갔습니다. 저는 소희에게 가장 예쁜 옷, 비싼 수입 장난감, 최고급 분유와 기저귀를 사주었습니다. 딸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겪어야 했던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쇼핑을 마친 뒤 저는 딸과 함께 고급 일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기 의자에 앉아 즐겁게 이유식을 받아먹는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스파에 가서 피부 관리와 헤어 스타일링을 받으며 저 자신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와 정성스럽게 화장한 얼굴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모든 계산서에 저는 태연하게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카드였습니다. 결혼 초 그가 비상시에 쓰라며 제게 준 카드였죠.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달콤한 아이러니였습니다. 그가 언젠가 제가 이런 비상시에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의 휴대폰으로 수없이 결제, 알림 문자가 날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대로 그의 전화가 불이 나게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만족감으로 가득 찼을 때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에게. 그는 받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어디야? 내 카드로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아주 침착하고 순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요? 저 우리 집 앞인데요. 아침에 어머니가 자물쇠를 바꾸시고 열쇠를 안 주셔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희 데리고 하루 종일 백화점에 있었죠. 여보, 와서 문 좀 열어줘요. 전화기 너머로 그가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저는 미안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 미안해요. 하루 종일 밖에 있느라 아이한테 필요한 것도 좀 사고 밥도 사 먹고 피곤해서 마사지도 좀 받았어요. 돈을 좀 많이 썼나 봐요. 거의 1,000만 원 정도. 화내지 말아요. 저는 그가 욕설을 퍼부을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그들 가족에게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며 그 폭풍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쇼핑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화산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잡아먹을 듯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와 시어머니는 번갈아 가며 저를 집안 말아먹으련 남편 고생하는 줄 모르는 여자라며 비난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수록 그들은 더 기세등등해질 뿐이었죠. 저는 그들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영수증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소희 분유, 기저귀, 옷값이에요. 이건 우리 모녀 점심, 저녁 식사비고요. 이건 제가 마사지 받은 비용이에요. 전부 어머니가 열쇠를 안 주셔서 생긴 일이잖아요. 제가 집에 와서 밥하고 쉴 수 있었다면 이 돈을 쓸 필요도 없었겠죠. 제 논리는 너무나 명확해서 두 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겠지만 저를 어쩔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화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전선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 단지 내의 여론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불쌍한 희생자로, 시어머니를 악독한 노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제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내 아주머니들이 아침 운동을 마치고 벤치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일부러 노렸습니다. 저는 밤새 카메라 영상을 보느라 일부러 피곤한 기색을 연출하며 다크서클이 짙은 초췌한 모습으로 소희를 안고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운동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맞은편에 살고 가장 말이 많기로 소문난 영미 아주머니가 즉시 물었습니다. 어머, 서윤 씨. 그래, 우리 운동하고 오는 길이야.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또 잠 못 잤어. 애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바로 이때였습니다.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요즘 너무 속상해서요. 제가 울먹이자 아주머니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깨를 토닥여주고 어떤 분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해봐. 속에 담아두면 병 된다. 우리가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줄게. 저는 훌쩍이며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각색된 버전의 이야기였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들, 저희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셔서 그러신지 자꾸 깜빡하세요. 제가 외출만 하면 자꾸 안에서 문을 잠그셔서 저랑 소희가 문 밖에 갇히기 일쑤예요. 집에 돌아오면 항상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한 번은 소희가 열이 펄펄 끓는데 비를 쫄딱 맞고 집에 왔더니 또 문이 잠겨서 어쩔 수 없이 차가운 복도에서 애한테 젖을 먹여야 했어요. 남편한테 말해봤자 늘 어머니 편만 들고 저더러 쪼잔하게 군다고 어른을 이해 못한다고 화만 내요. 며느리 된 도리로 참아야 하는 건 알지만 계속 이러니 저랑 소희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고 제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 특히 복도에서 젖을 먹여야 했다는 디테일은 같은 여자이자 엄마, 할머니인 그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영미 아주머니는 무릎을 탁 치며 분개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가 다 있대. 건망증은 무슨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건 명백히 며느리 괴롭히는 거잖아. 다른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서윤 씨가 너무 착해서 당하는 거야. 남편한테 똑 부러지게 말을 해야지. 불쌍한 소희는 또 무슨 고생이야. 겉보기엔 멀쩡하게 생겨서는 속이 그렇게 좁아서 쓰나 정말 서윤 씨 너무 안 됐다. 저는 단 하루아침에 성공했습니다. 불쌍한 며느리와 악독한 시어머니 이야기는 아파트 분여회와 각종 동호회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할 때마다 그녀는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묻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랑 손녀를 자꾸 문 밖에 가둔다면서요. 늙었으면 자식들한테 더 잘해줘야지. 그러면 못 써요. 시어머니는 분노의 차집에 돌아와 제게 화풀이를 했지만 그럴수록 제 이미지는 사람들 눈에 더욱 가련해질 뿐이었습니다. 여론이라는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폭풍은 시어머니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는 불쌍한 며느리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뒤 저는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잠시 이 전쟁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죠.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동시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집을 나갔다는 소문을 굳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저와 소희가 부산 친정집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주말 비행기로 잡았죠. 이 계획은 집안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아침 드라마에 빠져 있는 틈을 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혹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최대한 많은 짐을 2개의 큰 캐리어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2개의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소희를 안은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니? 짐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저는 그녀를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잠시 소희 데리고 친정에 가서 마음 좀 추스르고 올게요. 여기서는 숨이 막혀서 더는 못 있겠어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집을 나갈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거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가. 그래, 가라. 한 번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하지 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캐리어를 끌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미 택시를 불러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게 해두었습니다. 일부러 짐이 많은 척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죠. 그리고 제 계산대로 제가 커다란 짐을 낑낑대며 1층 로비를 지날 때 수많은 이웃들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영미 아주머니와 다른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고 달려와 물었습니다. 서윤 씨, 이게 다 무슨 짐이야? 어디가? 저는 또다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소희 데리고 잠시 친정에 가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제 의미심장한 말은 그들이 온갖 비극적인 상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주위로 몰려들어 저를 위로했고 어떤 분은 제 손에 돈을 쥐어주며 소위 우유값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 감옥에서 적어도 잠시나마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제 모습을 본 부모님은 걱정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과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잠시 쉬러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부모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더는 묻지 않으시고 저와 소희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제 마음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임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휴대폰을 여러 집에 설치해둔 비밀의 눈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그들 모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이 무너질 듯한 비밀이 우연히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친정에서의 첫 며칠, 저는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켜 그날 하루 동안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저의 가출은 그 집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딸이 사라진 것을 알고는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와 시어머니는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굴어서 저를 쫓아냈다고 비난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집 나간 못된 며느리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집안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없는 것을 무척이나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휘파람을 불며 집안을 오갔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고 밤늦게까지 TV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이틀간 갑작스러운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통보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훨씬 예쁘게 차려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까지 했습니다. 저녁 8시쯤 초인종이 울렸고 그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는 윗집에 사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경수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단지 내에서 온화하고 반듯한 성품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 운동 모임에 나가기도 했죠. 저는 이 시간에 경수 아저씨가 왜 우리 집에 왔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경수 아저씨는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는 듯 했지만 점점 가까이 붙어 앉았습니다. 경수 아저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자 그녀는 빼기는커녕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수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연인처럼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내 경수 아저씨는 시어머니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늘 제게 도덕과 예의를 가르치고 제가 배운 것 없다고 비난하던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모두가 존경하는 이웃이었습니다. 시아버님과 별거하신 지 오래되었으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몰래 만나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집에서 온 가족이 매일 앉는 이 소파 위에서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요? 남편이 출장 간 며칠 동안 경수 아저씨는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애정 행각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서로를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황급히 녹화 버튼을 눌러 그 모든 순간을 저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제게 내려준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무기였습니다. 저는 제 싸움이 단지 시어머니와 남편, 고부, 갈등과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받는 멸시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시어머니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한 위선적인 여자의 추악한 민낯을, 이 증거를 손에 쥔 순간 저는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은 물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대담하고 더 잔인한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경수 아저씨의 밀회 장면이 담긴 영상을 손에 쥔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한 방을 어떻게 터뜨려야 가장 효과적일까? 그녀가 변명조차 할 수 없도록 가장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집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발언권을 가진 동맹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않지만 그는 바로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불화로 별거 중이셨지만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엄격하고 가부장적이며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고향에 내려가 살고 계셨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전화번호를 찾아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고 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아버님, 저 서윤이에요. 저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제가 갑자기 전화한 것에 놀라신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준이나 내 시어미가 또 무슨 짓을 했느냐? 그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에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요. 아버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아버님. 저는 시어머니에게 핍박받고 문 밖에 갇히고 남편에게 외면당했던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불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그 충격은 마지막 순간을 위해 아껴두어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 여편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서윤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당분간 친정에 가 있거라. 이번 주말에 내가 서울로 올라가마. 내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겠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가정이 평안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저는 착한 며느리처럼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적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죠. 그는 언제까지 집을 비울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또다시 울먹이며 당신이 너무 보고 싶고 소희도 아빠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다음 주말에 소희 데리고 올라갈게요. 우리 다시 잘 얘기해봐요. 제 부드러운 목소리에 남편의 화도 누그러졌는지 그는 금방 동의했습니다. 그래, 올라와서 얘기하자. 너도 이제 애처럼 굴지 마. 그는 다음 주말이 제가 던진 연막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저는 비밀리에 이번 주 금요일 아침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올라오시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금요일은 평일이니 남편은 회사에 있을 것이고 시어머니와 그녀의 내연남이 만나기에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친정 부모님을 안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해결됐어요. 주말에 민준 씨가 저희 데리러 올 거예요. 부모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복잡한 계산을 마음속에 품은 채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하고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와 제 딸의 정의를 되찾으러 가는 한 명의 전사였습니다. 거대한 연극의 막이 곧 내릴 것이고 그 연극의 감독은 바로 저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부산발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도착 게이트를 나섰습니다. 더 이상 지치고 순종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결단력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죠. 저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딸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지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전투를 위해 혼자 서울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봐둔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요구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정각에 안평아파트 A동 1508호로 와주세요. 아주 시끄러운 엔진톱 큰 걸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현관문 자물쇠를 완전히 박살내주세요. 최대한 시끄럽고 요란하게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요. 비용은 3배로 드리겠습니다. 수리공은 제 기묘한 요구에 놀란 듯 했지만 높은 가격에 금방 동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를 마친 뒤 저는 시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 서울 도착했어요. 오후 3시 정각에 A동 1층 로비로 와주세요. 나머지는 저를 믿으세요. 전화기 너머 그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알았다 고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근처 카페에 들어가 조용히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긴장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2개의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와 경수 아저씨의 미래 영상.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음모가 담긴 대화 녹음.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습니다. 3시 15분 전 저는 카페를 나와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시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보다 더 늙어 보이셨고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도 말없이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3시 정각 수리공이 엔진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몇 분 뒤 우리는 1508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자 수리공은 망설임 없이 시동줄을 당겼습니다. 부앙! 귀를 찢는 굉음이 평화로운 오후의 아파트 단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엔진톱의 굉음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울부짖으며 나무 문을 파고들었습니다. 키익! 끔찍한 마찰음과 함께 매캐한 연기와 기름 냄새가 복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제 예상대로 끔찍한 소음은 즉시 모든 이웃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변 집들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서윤이네. 무슨 일? 났나 봐. 문을 부수네. 도둑 들었나? 아니면 안에 누가 쓰러졌나?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고 옹성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영미 아주머니가 제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서윤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문을 이렇게 부숴? 저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얼굴로 문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옆에서 계시던 시아버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분 역시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조용히 지켜보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제 거대한 연극은 마침내 시작되었고
관객들은 이미 충분히 모였습니다. 엔진톱 소리는 몇 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쾅 하는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와 함께 새로 단 자물쇠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 열리며 흉측한 구멍을 남겼습니다. 수리공은 시동을 끄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공간은 갑자기 이전의 소음보다 더 소름 끼치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어두운 집 안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을 돌아보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들어가서 아버님의 현모양처를 확인하세요. 아버님께서 늘 감싸주시던 그 여자가 온 가족의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똑똑히 보세요. 시아버님은 제 말에 잠시 멈칫하시더니 이내 무언가 깨달은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며 문턱을 넘었습니다. 저와 호기심 많은 이웃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나지막한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아버님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달려가 온 힘을 다해 방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얇은 방문은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며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 추악하고 역겨운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희 부부의 침대 위에서 시어머니와 경수 아저씨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뒤엉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두 사람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얇은 이불을 끌어당겨 벌거벗은 몸을 가렸고 쾌락으로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늘 점잖은 척하던 경수 아저씨 역시 구석에 몰린 쥐처럼 허둥대며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이웃들은 경악의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휴대폰 플래시가 연신 터지며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세상에 민준이 엄마가 믿을 수가 없어. 상대가 경수 아저씨라니 저렇게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아들 집에서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야. 시아버님은 문 앞에 선 채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충혈되어 자신을 배신한 여자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떤 욕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극에 달한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무서운 침묵은 단 몇 초 만에 깨졌습니다. 그의 목에서 짐승과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더러운 것. 그는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불이 벗겨지며 그녀의 몸이 또다시 수십 개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인정사정 없이 그녀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의심했어.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내가 감히 내 얼굴에 우리 집안 전체에 똥칠을 해. 오늘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울고 빌었지만 그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 경수 아저씨는 재빨리 바지를 꿰어 입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끔찍한 폭행 장면에 쏠린 틈을 타 그는 몰래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이 그를 둘러싸고 길을 막았습니다. 어딜 도망가. 이 파렴치한 인간아.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도망갈 생각이야? 경수 아저씨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래진 채 더듬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 여자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의 비겁한 변명은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바로 그때 남편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아마 누군가 그에게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는 박살난 현관문과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안으로 들어왔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미친 듯이 때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울며 빌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이웃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목이 맨소리로 외치며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들을 본 시아버님은 그제야 이성을 조금 되찾은 듯 시어머니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헝클어진 머리와 퉁퉁 부은 얼굴로 비참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침착했던 저를 돌아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윤아, 설명해. 왜 집이 이 꼴이 된 거야? 아버지는 왜 여기 계시고 저 남자는 또 누구야? 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지금 산산조각나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은 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남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거실 테이블로 다가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리 서명까지 맞춰둔 이혼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남편의 눈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뚫고 또렷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 도장 찍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 난리통의 이혼 서류는 또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봐요. 그리고 저 남자를 봐요.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남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와 고개를 푹 숙인 경수 아저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그의 머릿속에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충격을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첫 번째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으면 이걸 봐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들 부부의 침대 위에서 시어머니와 경수 아저씨가 밀회를 즐기는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다는 듯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정타는 아직 남아있었죠. 충격적이죠. 당신 어머니가 정말 실망스럽죠. 그런데 당신은 내 눈에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역겨웠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다른 휴대폰을 꺼내 두 번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 길들이기 음모를 꾸미고 저와 제 딸 소희를 딸년이라 부르며 모욕하던 대화가 고스란히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에요. 저는 두 번째 휴대폰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받아들고 화면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영상을 볼수록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어머니와 함께 꾸몄던 잔인한 계획들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휴대폰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 변명, 어머니에 대한 믿음, 모든 것이 박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흔들었던 그날의 불륜 현장 급습은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직후 바로 이혼하셨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와 수십 명의 목격자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어떤 재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명예를 잃었고 아들에게 경멸당했으며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 수모를 견디지 못한 그녀는 고향에 있던 집까지 급하게 팔아
아들의 빚을 갚아준 뒤 다른 곳으로 떠나 고독과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수 아저씨 역시 그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되어 이사를 갔고 그의 가정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추악한 음모와 마주한 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안의 불미스러운 소문은 회사에까지 퍼져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승진 기회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제가 내민 증거들 앞에서 그는 저를 붙잡을 어떤 명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한 저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은 팔렸고 저는 법에 따라 재산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기쁨보다는 끝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 숨막히는 삶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소희를 데려왔습니다. 우리 모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받은 돈으로 친정집 근처에 작고 예쁜 아파트를 샀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온전히 딸을 돌보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아이가 겪었을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딸의 천사 같은 미소를 보며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때마다 제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비난도, 음모도,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굳게 잠긴 문도 없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딸을 보고 싶다고 연락해오면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소희의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는 늘 지치고 후회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은 없었고 오직 아이에 대한 책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모녀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한 명의 여성으로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딸을 보며 저는 제가 했던 모든 일들과 겪었던 모든 고통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옥의 문은 닫혔고 이제 행복의 문이 우리 모녀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